안녕하세요. 또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사무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주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에도 이제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방송을 안 하면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 빨리 알려줘야겠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이제 말할 건 중심 뼈대는 다 말을 했고 그 뼈대가 무슨 이야기냐 이 자체만 알면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거 모르면 그 바보죠. 이 세상 살면서 그 바보처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좀 깨어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보여야 됩니다. 이제 이런 방송을 보고 자 전에 어떤 사람이 댓글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거 강의 듣고 싶은데 강의료가 너무 비싸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좋은 건데 가서 듣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듣는다고 하는 댓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돈을 불러봐야지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려면 돈을 불러봐야 돼. 그것이 100만 원이었든 200만 원이었든 내일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알면 뭐가요. 근데 너무 듣고 싶은데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으니까 안타까워서 다시 수강료를 낮추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 공부는 지금 이 우리 고조선 역사만 또 현대 지금 일어나는 사실만 알아서 알게 하는 건 아닙니다.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영육을 살아서 구천 가을 성경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하면 된다가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여기서 계속 태워주 수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태워주 수행도 안 하고 그냥 방송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 살겠지. 꿈 깨세요. 자기가 몸을 바꿔야 돼요.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마음의 소리고 행은 마음의 흔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들이 깨끗해야 돼요. 들어오면 못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지나온 과거가 있기 때문에 깨끗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맑아져야 되는데 맑아지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살 때 그래 현실만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한 사람에는 잡귀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잡귀들을 다 제어하거나 하든지 좀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이 똑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거짓말, 속임수 치면 안 됩니다. 전에 윤석열이 대통령을 할 때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 중국 놈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재명이가 되고 나서 지하철에도 그렇고 버스에도 그렇고 중국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놈들은 목소리도 듣기 싫은데 왜 이렇게 소리가 커요? 소리를 크게 하지 않으면 얘 무슨 소리도 구분을 못해요, 걔네들은. 그리고 걔네들 자체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귀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중국어가 개장의 언어인 이유. 현대 보통어가 인공어라는 사실은 너희들도 잘 알거다. 인공어라서 문법에 예외가 없고 규칙이 단순해서 익히기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성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인공어이기에 자연어가 가지는 언어적 생동감, 리듬감, 음악성 등 자연스러움에 미학이 그냥 아예 없는 수준이다.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의성의 태어가 발달한 한국어와 비교해보자. 한국인들은 심장이 격하게 뛰는 모습을 표현할 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심장이 쾅쾅거린다 등 음악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생동감 넘치는 단어들로 아주 다채롭게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중국어는 할 수 있는 표현이 심도가 속, 내 심장이 빨리 뛴다. 아주 무미건조한 표현뿐이다. 이거 말고도 다른 표현을 보자. 심계, 심앙, 심붕붕도도, 심양단전. 다 의미만 전달한다. 이런 표현들의 생동적인 음악성이 있냐? 중국어는 언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미학적 특징이 거세된 단순히 의미만을 전달하는 언어 본연의 목적에만 충실한 극한의 언어적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 이에 비해 한국어는 의미 전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성의 태어를 활용함으로써 화자 간의 감정을 연결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부수적이지만 극도로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비단 한국어나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같은 인도 유럽어와 비교해봐도 예술성이라는 측면에 있어 중국어는 그냥 장애 언어 수준이다. 왜냐? 표의 문자를 쓰기 때문에 의성의 태어 활용이 그냥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래서 아무리 중국인들이 K-팝을 벤치마킹해도 음악이 중국어로 불리기 때문에 절대로 C팝은 K-팝처럼 성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중국어가 관여하는 순간 중국의 청각 예술은 도저히 인간의 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린다.
또한 중국어가 청각 예술에서 극히 불리한 또 다른 이유는 뜻 하나에 무조건 음절 하나씩 대응된다는 점이다. 같은 언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문장이 극도로 짧아지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이것은 지면을 활용하는 데에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청각 예술에 있어서는 극악의 단점이 된다.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멜로디도 그만큼 제한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어 노래들의 특징이 멜로디가 엄청 짧다. 붕붕도도처럼 아무리 음절 늘리려고 개발악을 해도 그냥 더 병신처럼 들릴 뿐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음절 하나를 길게 느리면서 부르는 방법뿐인데 안 그래도 멜로디 때문에 사성도 지워져서 원어민도 문맥으로 파악하는데 그렇게 부르면 중국어의 유일한 언어적 기능인 의미 전달마저도 안 된 그냥 의미 전달만 하도록 만들어진 병신 언어이다. 중국어 특유의 권설음도 듣기 싫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괜히 서양인들이 중국어 보고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음절이 부드럽게 이어져 넘어가지 않고 차피 음절 하나하나가 끊어지는 듯한 하게 들린다고 하는 게 아니다. 중국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 칭, 창, 총, 중국어라는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는 한 중국이 문화 강대국이 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诗事实诗事，实事实事诗事，事实事实诗诗，诗事实实事事事诗，实实事实诗事事，事实事实事事事，诗事是是实诗，是诗是是是实诗是是，诗是实是实诗诗，是实是实是诗。诗是史是是实是，实是是实是史是实是实诗诗，实时史之实是实诗诗是实时诗诗，是是是是。 자, 제가 이제 어제 그제죠. 일요일 날 저희 부모님의 집에 갔다가 이제 전철을 타고 집 오는데 전문놈 두 놈이 앉았어요. 앉자마자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여기서 떠드는 건데 자유주의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성 뭐냐? 너 성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물어봤죠. 你是中国人吗? 맨 처음 중국어란 말도 얘기 안 하고 你是进来狗吗? 너 저쪽 모퉁이 개새끼니? 그러니까 찐하고가 중국의 굉장히 큰 욕이잖아요. 근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你是中国人吗? 그렇대요. 중국 놈이니까 내가 요 차 안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당신 무슨 상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저도 하나하나 이야기해줘야죠. 그래서 그랬죠. 原来中国人是没有礼貌的人. 원래 중국 놈들은 예의가 없는 놈들이다. 이런 말도 해줬죠. 그러니까 얼굴 시뻘개지더라고요. 나가는데 앞에 이제 또 이제 중국 놈들이 앉았어요. 한 칸에 전부 다 중국 놈만 있더라고요. 가시나 계집 애들이 앉아가지고 떠들어요. 그래서 좀 조용히 앞에 나오. 이게 조용하니까 쳐다보면서 눈이 시뻘개가 쳐다보는데 살벌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놈들. 그러니까 떠들다가도 그 말은 너 중국 놈이니 가니까 딱 조용히 하더라고요. 이놈들은 전에는 뭐 차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도 말을 했지만 중국 놈들은 자기 본체를 알고 네가 중국 놈이냐 그러면 그게 욕인 줄 알아요. 마치 전라도 사람 너 전라도 사람한테 대답을 하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똑같아요. 너 여수 사람이지? 여수요? 웬 여수? 너 여수 사람 아니야? 태어난 건 광주고 여수에서 오래 살았어요. 가족들도 다 이제 여수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럼 넌 여수 사람이야? 광주 사람이야? 저는 서울 사람이죠. 중국인이라는 자체는 욕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짱깨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마음이 어떤 생각이 나는데 그냥 그래서 써버려요. 그거 가지고 누가 내가 하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시 가다듬게 되죠. 지금 이제 중국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다가 그 얘기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 상황은 마치 장이 끝나고 기장이 끝난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사오미 개명이다. 일중이시 교역태라. 이제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고조선 초대냐 시장을 열고 파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장이에요. 장이 그냥 마지막 장사 끝내려고 땡 처리하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해원한 놈은 다 해원해라. 중국 놈들 이때까지 반만 년 동안 자유라는 개념도 없이 그냥 계급 상황에 처한 대로 그렇게 살다 온 놈들이에요. 그러다 자유를 한번 맛보게 되니까 얘 돌아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유로운 게 뭐냐? 얘네들은 자유로운 건 방종이에요. 책임과 은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또 났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와서도 우리가 택시 안 타고 중국 놈들 그곳은 내가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 그 중국 놈들이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를 빌려가지고 그걸 탄다고 또 그래요. 그놈들은 자기네끼리 돈 거래를 하지 외부 사로 돈 거래 안 해요. 그게 중국 놈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끼리만, 우리끼리, 그러니까 중국 놈이랑 북한 놈이랑 똑같은 북한 사람들은 아니죠. 북한 놈은 공산당 놈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에게는 중국 화족, 떼놈들, 된 놈들이요. 된 놈들에게는 이게 공산주의 다 알맞은 거예요. 인천공항 내린 6호, 중국인 불법 콜밴 흑차가 다스러 갔다. 중 관광객 늘며 불법 콜밴 확산. 정상 요금의 3에서 4배 넘는 바가지. 단속 피해 공항 인근 줄줄이 대기. 국내 기사, 중국인이 손님 다 빼서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친권 원하이. 저를 따라오세요. 지난달 25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온 관광객 8명에게 40대 중국인 남성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들은 몇 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6호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었다. 중국인 남성이 검은색 11인승 승합차 트렁크에 짐을 싣고 주위를 살피더니 황급하게 차량을 몰고 떠났다. 이 차는 번호판에 허자가 들어간 렌터카였다. 운송 영업을 할 수 없는 불법 차량이다. 여름철을 맞아 대형 밴을 빌린 뒤 비싼 돈을 받고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공항에서 데려다주는 불법 콜밴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엔 중국 국적의 불법 운행 기사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중국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 손님을 실어 나르거나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무등록 불법 차량을 뜻하는 흑차, 헤이처가 한국에도 상륙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3월 올 3분기 7월 9월부터 연말까지 6호들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6호 특수를 겨냥한 불법 영업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관시, 한국의 자영업자는 화교를 이길 수 없다. 지하철역에는 3개의 가게가 있었다. 하나는 오뎅을 팔던 집이었고, 하나는 1,000원짜리 빵을 팔던 집이었고, 하나는 싸게 양말을 팔던 집이었다. 그러다 양말을 팔던 가게가 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빵집이 들어섰다. 알바생이 5명 정도 있었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직접 빵을 구워 판매했다. 가격은 1,000원이었다. 그렇게 오뎅을 팔던 집은 양말 가게가 되었고 기존의 1,000원 빵 가게는 무인 점포로 바뀌었다. 직접 만든 빵을 1,000원에 파는 가게가 생기자 그냥 빵을 가져다가 파는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 계산을 하며 주고받은 말투에서 그들이 화교라는 걸 알아챘다. 화교는 이길 수가 없다. 우선 중국의 관시 문화가 너무 강력하다. 관시는 2000년 넘게 황제 중심의 제국 체제에서 살아온 중국인의 집단 기억에서 만들어진 생존 방식이다. 황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세상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건 단 하나였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예전 안산 공장에서 조선족 형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형들은 이렇게 말해줬다. 중국에서는 강도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친구한테 전화하지. 경찰보다 친구가 훨씬 빠르거든. 그 말이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중국을 이해하고 나니 납득이 갔다.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 시절 농민들을 철강 생산에 강제 동원했고 인민공사라는 이름으로 집단 농장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3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기근이 발생했다. 국가가 시키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전 국민적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다. 그 이후에도 천안문 사태가 있었다.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은 탱크로 짓밟혔고 중국인들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배웠다. 국가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건 사람뿐이다. 그래서 중국인은 국가 대신 관시를 믿는다. 홀로 선 한국 자영업자는 관시로 무장된 중국인을 이길 수 없다. 관시라는 중국인의 생존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작동하길래 이렇게 무서운 걸까? 내가 24살쯤, 그러니까 15년 전쯤이다. 당시 함께 일하던 조선족 형이 말해줬다. 나이트클럽에서 조선족 여성을 만나면 처음 묻는 말이 한국에 얼마 계셨어요? 랬다. 한국에 산 연수를 들으면 그 사람이 대략 얼마를 모았는지를 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랬다. 형은 말을 이어갔다. 친구가 소개해준 공장에서 1년을 일한다. 그리고 그때 돈을 번 것으로 2년 동안은 중국에서 아는 친구들을 전부 부르고 그들이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돈도 빌려주고 집월세도 내주고 2년간은 친구나 가족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3년간은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 했다.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했었다. 가족 중 한 명만이라도 성공을 하게 되면 친척들 모두를 전부 끌어준다고 했다. 중국인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닌 나의 네트워크의 성공을 말한다. 왜냐면 사회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내가 어떠한 도움을 받을지 모른다. 그렇게 리스크가 분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시는 그냥 네트워크가 아닌 오래된 중국인의 생존 시스템이다. 이제 관시를 이해하고 화교가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 살펴보자. 음식점, 유통, 부동산, 금융, 정치. 1. 음식점. 우선 음식점은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가족과 친구들 모두 기본적인 생활비만 제외하고 이 가게의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갈아 넣는다. 그리고 이 가게가 성공하면 다른 한 명이 가게를 차리는 것을 도와준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중국에서 와서 도와준다. 그리고 또 한 명이 가게를 차리고 계속해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우위를 확보해서 음식점을 확장해 나간다. 2. 유통. 이렇게 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음식점이 많아지면 이제는 유통업으로 확장된다.
중국에서 저렴하게 원자재를 공급받고 나의 네트워크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원자재를 납품한다. 이렇게 저임금의 노동력 플러스 저렴한 원자재 조합의 경쟁력은 우리나라에 각계 전투하는 주변 상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3. 부동산. 유통은 창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부동산이 시작되는데 창고만 쓰긴 아까우니까 조그만 식당을 연다. 그리고 식당의 직원 숙소도 그곳에 마련하고 저렴하게 월세를 받는다. 그리고 유통을 하다 보면 가게 사장님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앞에 가게는 그 사장님한테 주고 창고를 새롭게 구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창고도 쓰라고 하고 중국에서 온 조카가 있으면 조카들 숙소도 이곳에서 해결하게 한다. 여기서 관시에 엄청난 강점이 생기는데 보통 부동산은 방을 시장에 내놓고 기다리면서 공실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실 리스크가 없다. 1, 2, 3을 반복하면서 부동산도 확장되어 나간다. 4. 금융.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은행에서 대출이 잘 나온다. 그 대출을 가지고 자체 금융 생태계를 만든다. 화교들은 은행에 돈을 안 넣는다. 그들은 사람을 담보로 대출한다. 제가 데려오내면 괜찮으네. 그 한마디가 이자율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관계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고 유통 과정에서 할부 시스템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비공식 금융권이 형성되는데 이쯤 되면 자본력 플러스 신뢰망 현금 흐름을 다 갖췄기 때문에 아예 법인을 만들어서 화교 전용 투자회사를 만들어버린다. 5. 정치. 이 정도 되면 유통, 부동산, 금융이 알아서 돌아간다. 정부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고 표 플러스 자금 조직력이 모두 갖춰졌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먼저 다가온다. 그리고 정치인을 후원하고 동네 정치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지방의회부터 차근차근 올라간다. 동포회관, 상공회, 문화단체 이런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보기에는 문화활동이지만 실제로는 정치활동은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화교들에게 우호적인 법안이 나오고 정부 예산을 우리 네트워크에 끌어올 수도 있다. 이쯤 되면 화교는 손님에서 주인이 된다. 이렇게 관시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화교는 동남아시아 전체의 절반쯤을 장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벌 중 60%가 화교이고 태국 재계 상위 10대 그룹 중 8개가 화교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까지 완전히 네트워크를 장악했다. 이러니 각계 전투하는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절대 화교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관시는 자기 몸만으로 버텨도 네트워크가 확장되어가는 구조지만 한국 자영업은 자기 몸만으로 버티다 혼자 사라진다. 관시 문화와 비슷한 사례들은 1. 유드린 네트워크 2. 한국의 대기업 가족 경영 플러스 협력사 구조 3. 일본의 게이레츠 구조 4. 실리콘밸리 엔젤 네트워크 5. 블랙 커뮤니티 히스패닉 디아스포라 등이 있다. 그렇다면 신뢰가 이렇게 강한 힘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신뢰는 비용을 없앤다. 중간 관리자 없어도 되고 관리, 법률, 보안 비용이 거의 0. 2. 신뢰는 속도를 높인다. 형 당장 물건 보내줘. 3. 신뢰는 위험을 나눈다. 내가 힘들 때 다른 쪽에서 도와준다. 4. 신뢰는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만들고 네트워크는 복리로 작동한다.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냥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1. 비트코인은 비용은 없앤다. 감시기구, 감독기관, 감독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2. 비트코인은 빠르다. 외화 송금해보면 암. 3. 비트코인은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다. 노드가 전 세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4. 비트코인은 복리로 커져나간다.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신뢰도, 보안성, 유통성, 자산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관시는 서로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긴 신뢰라고 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생긴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쓸쓸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생긴 네트워크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게 된다면 중국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관계 속에서 살고 누군가는 블록 위에서 살아간다. 쓸쓸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복리로 쌓고 있는 중이다. 아, 그리고 15년 전 내게 관시를 이야기해주던 그 형은 페이스북에서 정치운동을 하고 있었다. 자, 그 말인 즉슨 해운판을 깔아준 이 한국 땅에서 마지막 한 뿌리하고 죽어도 원 없이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래서 중국놈이 와서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중국놈이 시각하는 게 뭐냐면 중국놈은 계속 지나고 저쪽 못게 개새끼예요. 그 애들이 이때까지 뭘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의 어떤 교수 이야기하자. 우리는 카피해 문화다. 카피하면 끝난다고. 구태여 우리가 창조하고 만들 필요 없다. 그냥 좋은 거 베껴가지고 우리가 하면 우리 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한목도 냈고 뭐도 냈고 뭐도 냈고 이렇게 다 하죠. 물론 원 없이 가는 귀신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 세계에서 하고 싶었던 건 마음껏 하고 가게끔 배려해를 주는데도
악독한 자기들 좀 더 악랄한 생을 이어가고 싶어 하기에 한순간에 목숨줄 내려치는 것이다. 누가 내려치는 거? 항상 내려치는 거예요. 내려치는 것처럼 보이죠? 자, 내려칠 수 있게끔 몸의 상황과 조건을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뭐였죠? 백신을 맞아버렸어요. 지금 이제 백신 맞은 상태에서 이제 5년째가 되죠. 이제 다 젊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의 90몇 프로가 맞았다고 하니까 쉐딩 내고 해가지고 거의 99%가 됐을 거예요. 이거 빼는 방법을 모르면은 이렇게 돼요. 그것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됐는데 그것이 언제쯤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력으로 아마 6월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음력 6월이 올해는 윤달이 있어가지고 6월이 한 번 더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급한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것이 바로 급살로 나타난 것이다. 아주 사소한 일을 이루려고 해도 엄청난 노력에서 정성을 들이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를 그리칠 때는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상에 각광받을 정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나 선배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대한민국이 문을 닫을 때가 되니 이름도 거론하기 싫은 놈을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대통령 어떻게 됐죠? 부정선거를 됐죠. 왜 부정선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나? 미군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범퍼 역할을 참 해가지고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어요. 이 나라를 못 버텨내. 얼마나 악랄한 놈이에요. 악랄한 놈을 내세워서 그게 부정선거든. 부정선거든 간에 대통령에서 세워진 것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진실하지 못한 이제는 거짓말하는 담대를 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 대선구나 대한민국을 내가 끝내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내세워도 한순간에 뭉개어 버리는 것이다. 제가 이제 무당 이야기는 자주 보질 않는데 무당의 큰 제보를 보니까 이재명은 대통령의 기운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포지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럴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놈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놈이 가정을 운영하고 가정이 망가집니다. 그보다 더 큰 나라를 붙잡고 있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간에 뭉개지는 거죠. 뭉개버리기 위해서, 뭉개지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재명을 대세우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역을 많이 공부했고, 늘상 그랬지만 주역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유구성 기록에 통해야 되고, 우주 변화가 원래 통해야지 주역이 제대로 보인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방송할 때 이제 주역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이 있으니까, 구태 괴상까지 풀어가지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됐고, 자, 대한민국이 문을 닫는 시점이 바로 급세에 터져 인정청소할 때 맞물린다는 것을 알면 지금이 어느 때인 걸 알 수가 있다. 자, 지금 보세요. 철판도 보게 되면 시진핑이가 마지막 공산당 주석이에요. 그렇죠? 지금 시진핑이가 실각했느냐 안 했는지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를 벌써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중국이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 먼저 망한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데는 조선의 그 적폐가 청산이 되는 거죠. 적폐 청산 누가 얘기했죠? 문재인이가 얘기했죠. 그 말에 자기가 적폐 청산을 못했잖아요. 할 때가 되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적폐 청산이 됩니다. 왜? 그 페달을 그냥 쌓아놓던 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원한만 가득 찬 놈들을 그런 놈은 다 죽여버려요. 깨끗한 사람. 나중에 개벽신장 내려치는데 영혼이 더러운 놈을 잡아간다고 하잖아요. 영이 깨끗한 사람은 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이 깨끗하지 못하는 사람, 영이 깨끗해도 어떤 귀신에 이끌리면 끌려가는 애들은 살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얘기하죠. 어떤 죄를 져도 특히 캘빈주의가 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캘빈주의예요. 그 중세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번 죄를 져도 교회 가서 기도 드리면 죄가 사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죄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항상 쌓여요. 자기가 지었으면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풀어야 돼. 만약에 자기가 젊은 날에 굉장히 더럽게 살았더라면 가령 자기 마누라 아주 귀한 마누라를 제대로 보지 않고 계속 바람피는 사람들 이 사람들 결코 못 삽니다. 항상 얘기하죠. 증상은 대수석에 하지만 유부녀를 가난해서 죄가 워낙 큰로 내가 가녔지 많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계속 빌고 뭐 해도 붙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스스로 풀어야 돼요. 만약에 바람을 많이 피웠다. 그러면 그 방법이 있어요. 자기 마누라한테 가서 매일같이 삼배를 드리면서 죄를 사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마누라한테 사야 돼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자기가 죄를 씻어야지 이제 구조 성경세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겁니다. 증산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자기 죄에 걸려서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명심하세요. 자, 요거 내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국 요새 사이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중국이 어떤 이상 기후해가지고 홍수가 나오고 가뭄이 해가지고 모두 동물과 식물이 초토화 되고 사람이 상해에도 그렇고 중국 대도시에도 사람들이 없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바퀴벌레 소각장. 바퀴벌레 소각장이 어디죠? 화장장이래요. 화장장에 젊은 바퀴벌레들이 굉장히 많대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각을 보여줘요. 유튜브들이 구독자가 수 많이 들려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이게 나와요. 자, 보세요. 물론 제목은 좀 하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근문식으로 얘기하면서 손남자 선생님의 강의록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요것은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자체를 알고 내가 사는 방법을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한번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깜도 안 되는 바퀴벌레들. 바퀴벌레가 누구죠? 자, 도조 히데키. 중국인은 사람 모습을 한 바퀴벌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얘는 갱생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갱생이 안 되고 새로 몸을 받을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요새 또 유튜브에 보면 중국의 인육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기 고기가 먹고 싶은지 심심치 않게 아기를 유기하고 잡아가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小孩关笼子里，我操！ 아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는 비밀입니다. 최근 모스탄 대사관의 발언으로 25년 2월 민주당에서 아동 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해서 발의됐던 법률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동 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 제14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14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 사망 조사, 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은 아동이 사망한 원인을 국가가 조사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지만 조사 결과, 내용, 책임자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스탄 대사의 충격 발언 이후 민주파출소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으나 정부의 명확한 해명이 없는 탓에 과거 법안 발의까지 다시 주목받는 상황. 정부는 시급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은 자기 자식이 없겠고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간을 먹는다는 그 자체로 죄의식이 없어요. 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바퀴벌레들이. 바퀴벌레들이 저희가 좀 많아요. 이게 키우고 있는 이질바퀴인데 대략 이 안에 거의 한 몇백 마리 이상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굶은 지 조금 돼가지고 서로 지금 죽은 친구들을 먹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굶은 지 조금 돼가지고 서로 지금 죽은 친구들을 먹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얘네 먹성 좋아서 다른 바퀴벌레도 사냥해 먹잖아요. 그죠? 저도 다른 바퀴벌레 사냥하죠. 얘네 먹성 좋아서 다른 바퀴벌레도 사냥해 먹잖아요. 그죠? 저도 다른 바퀴벌레 사냥하죠.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애들이 많이 저희 신도시 같은 데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들이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맨날 이재명 씨하는 거죠. 미친놈이죠, 한마디로. 진짜 야, 얘 갈 때가 되니까 별게 다 설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더럽게 돼야 참 끝나도 너무 진짜 더럽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는 거 이제. 그냥 쓸어버릴 때 인종 초소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듣는 사람 중에서 거의 90%가 다 쓰러져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안 오잖아요. 또 와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요거 많이 보는 것도 원치도 않아요. 제가 냈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신명이 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신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한 6년 전에 이번 주 무슨 방송을 시작했습니까? 중국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무너지. 자, 6년이 됐어요. 육자가 뭡니까? 성수가 들어가는 거죠. 1, 2, 3, 4, 5가 생수고, 6, 7, 8, 9, 10이 성수잖아요. 2로 7로 육자가 딱 들어가지고 이런 데 눈에 확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 그리고 이 향림자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이제 알아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누구라는 거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니까. 그렇게 느껴지. 지금 제가 그런 걸 얘기해요. 왜?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조금씩 내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바퀴벌레도 사방각지로 나가 개판을 치니 하늘이 본진을 깨부수고 있는데 본진이 어디 중국 본토 아니에요. 이는 이제 바퀴벌레들이 박멸될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이거 진짜 살벌한 얘기예요.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무서워도 못 써요. 전 써요. 왜? 전 그거 완전 충분히 공부했고 그 죽는 놈들의 속성을 명확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알면 분명히 얘기하죠. 이 실체 알기 위해서 40년 넘게 공부한 거예요. 물론 어릴 때부터 그거 채워보면 40년 더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 암만 똑똑해도 그 시간을 한 1년은 할 수가 없어요. 왜? 몸이 되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것은 제목만 보고 한 부분장을 같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대급 재앙, 시안산대 붕괴 직전 100년 대홍수, 중국은 8대 몰살 현시와 530만 명 대피, 충격 폭로 터지자 중국 현지 분노 폭발, 뭐 이렇게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은 이제 방송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와요. 중국 1호2호 더블 태풍, 홍수 폭우 직결 tempan 중국 대륙 초비상, 뭐 이런 거 있다, 이죠. 지금 4호도 이렇게 온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건 자료랑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의 환상이 진짜이고 여러분의 환상도 진짜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정말 인구 14억의 중국이 맞는 걸까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 당시 중국 인구는 약 11억 명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쇼핑몰에도 사람이 없고 거리에도 도심에도 심지어 시골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설마 다들 온라인에만 있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택배기사나 배달기사들도 올해는 유난히 한가해 보입니다. 예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심지어 많은 블로거의 콘텐츠 조회, 수나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두 곳만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의 데이터는 매우 이질적이고 기묘합니다. 특히 젊은 층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매일 통곡 소리까지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가 말한 두 곳은 사실 중국의 병원과 화장터입니다. 팬데믹 이후 사망자들이 점점 젊어지고 있으며 사망 원인도 대부분 사유 불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가에 보시고 나중에 이제 더 관심이 있으면 이 방송을 보기 바랍니다. 자, 중국에 지금 암 환자가 집중하고 있다는데 중국에 음식하고 주로 장난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게 사람들이 막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중국 82도 폭염 상해 붕괴 직전 160만 명 대피 사태 만리장성 무너진다. 중국 628m 초고층 빌딩 녹아내리는 상황 이런 것도 나오고 중국에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댐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방류되어 70만 명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얘네는 한번 일어나면 그냥 쓸어버려요. 중국 인공강우 40억 명 사망 경고 40억 명이에요. 인공강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다 죽이려고 하고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82도 폭염 막을다 슈퍼 태풍 이런 기사도 있고, 자, 중국 기상청에서 발표한 충격 발표, 역사상 최악의 재앙에 생적으로 변한 중국 거대 도시가 사라지는 현 상황 이런 것도 이제 보세요. 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 이게 뭡니까? 중국이 끝난다. 중국 잘 됐다. 그게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끝나기 전에, 완전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끝난다. 이것이 내년까지 가겠습니까? 글쎄요. 병원연에는 내년이 병원연이죠.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가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상황이 돌아가는 것까지 한번 보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근무신고 갖고 근무신고를 보여주면서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근무신고는 오프라인 강의에서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시간도 없고 때가 다 됐는데 내 조상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 자체를 보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살고란 거죠. 이걸 들으면 산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축복스러운 말이겠습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나는 거짓말을 하기 싫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제주의 모계는 헌한 황제로부터 나왔다. 그렇죠? 저는 고양시의 엄마는 하가 사라져 있죠. 제주의 주 고양시 부는 신농 연재 역사시 아들 주라는 것은 앞서 여전 중에서 이미 논 중 한번 있으며 이건 화폐집에 나오는 내용인데 전에 한번 여중에서 얘기했고 이거 다시 언급할 거 없어가지고 이렇게 쓴 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또 그것 헌한 황제의 아들 소시 사이가 된다는 사실 또한 주유라는 명시 근문의 기록이 있으므로 한 사마천이죠. 오제 본기에 기록된 제 전후의 족계는 당연히 위오한 곳이 많아서 위오란 말 잘 안 쓰는데 위자가 뭡니까? 겉을 꾸미는 거예요. 거짓스러운 거예요. 허위, 속이다, 거짓말. 자,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봐야지 알 수가 있죠. 자, 오는 그럴 때도 잘못하다는 얘기죠. 실수하다는 거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해서 그릇되게 쓴 거예요. 제전의 족계를 어디다 붙였죠? 황제 쪽으로 붙였잖아요. 왜? 저는 고양시가 굉장히 영민한 고조선 체계의 국가를 완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전을 굉장히 뛰어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설에서는 옥황산자로 중국 호라 시작 전설이라기보다는 동양 전설이죠. 진나라 이전의 역사는 이하와 같이 조선이었어. 고조선 국민들이었죠. 이때는 이하와 분리를 안 했으니까 여기서 우선 이에 대한 명확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오제 보면 고사의 휘필이죠. 휘필 꺼려가지고 그걸 기록한 거예요. 휘필이.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죠. 사마천이가 역사를 기록할 그 자체는 그 전에 2500년 역사를 써야 되는 그것을 황제 위주의 역사로 쓰게 됐죠. 아마 사마천도 아니면 자기가 죽음에 위험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게 아닌가. 자기 흉노에게 당했던 어떤 단군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을 썼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쟤는 역사적 효용도가 많으니까 살려줬죠. 그래서 사형을 좀 낮춰가지고 구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에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는가. 좋게 또 이게 쓰게 됩니다. 알지 못해 위후를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의 대치를 낳게 되었다. 모제 봉기에 이르길 위조는 황제의 선비로 두 아들 낳았는데 모두 천하를 얻었다. 천하 얻었습니까? 이건 대화주씨. 대화주씨가 이게 고조선 때 계속 죄를 지냈습니다. 아마도 염제 신농씨 그분께서 임금을 내려놓으시고 고남성으로 내려가실 때 그때 대화주씨하고 성축을 이렇게 대우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이를 집행한 것은 염제 신농씨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화주씨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거니까 대화주씨에 대한 유익, 문자로 하나님에 대한 유익, 책의 표제, 이 앞에 있는 그림 대화주씨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그릇도 이렇게 만들고 대단한 분량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이 하나는 현우라 부르고 청양이 되었다. 청양은 강수에 태어나고 자랐다. 그 둘째는 창이라 부르고 창이가 너무 상이죠. 상아. 약수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창이는 촉산시. 신동시를 촉산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영화 중에서 촉산이라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20대 때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딸 창복을 맞아. 딸이 아니죠. 대화주시죠. 고향을 낳았다. 그러니까 창이는 상이고 창복은 대화주시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완전 바꿔버렸어요. 고향은 성스러운 덕이 있었다. 황제가 분화하자 교선에 장사 지내고 그 성자이며 창의 아들인 고향의 즉위하니 이가 곧 제전후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동시 물급 접속이 임사시, 임자라고도 있고 임사라고 있지. 임자 우리가 나이에 들면 이제 부인 뭐 임자라고 이제 여기서 아마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시키고 합니다. 신동시와 임사시의 딸이 황제의 자혈급 인첩이 되죠. 요 얘기 그 얘기예요. 신동시 자혈급 접속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분이 바로 소진씨 납니다. 소진씨가 바로 제4위 물급 초속이 되죠. 자, 황제의 아들이 바로 또 제4죠. 그렇죠? 또 황제의 딸이 사가 되고 대화주씨의 물급 초속이 사가 되고 이거의 딸이 제4의 자혈급 인첩이 되죠. 이렇게 이게 푸날로아식 결혼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46인가 7인가 이럴 때 단골소녀 정신연구회에 있던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일주일에 3번 정도 2번인가 하루 3시간씩 강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해주니까 이걸 가지고 좀 대강의를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종문화관 커플로스에서 그 대강연을 했죠.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분이 하신 말이 이렇게 얘기하면 모른다. 도표를 좀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근문신고 보면서 쭉 보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게 된 거죠. 자, 제4의 물급 접속의 소진씨인데 요 딸이 대화주씨의 자혈급 인첩이 됩니다. 제4의 자혈급 인첩이 딸이 바로 칭씨인데 칭이 제조의 물급 초속이 되죠. 자, 이게 푸날로아식 결혼입니다. 삼촌과 조카가 고모와 여조카가 같이 2대2로 결혼한 거죠. 자, 이것을 좀 보시면 알 겁니다. 문자가 어떻게 발생되느냐 그 책에 따라서 역사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학자들이 그날의 시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바로 언어가 특히 문자를 통해서 문자가 어떻게 변형된 걸 보면은 정확히 그 역사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중국은 이거 다 팽팽해 쳐버리죠. 이렇게 얘기해도 어거지. 근데 이제는 어거지 않아요. 사람이 그만큼 똑똑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암만 어려운 책이라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처음 보면 그냥 눈에 익으면 그냥 알아버려요. 바로 근문신고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이 근문신고 한번 쭉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거리가 된 것 같으니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다 물어라. 네가 근문신고 10번 이상을 본 다음에 이야기해라.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10번까지는 안 와도 한 두세 번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 다 옳기 때문에. 아,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책을 가지고서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그 책을 가지고 또 이 자체가 그 선생님 그 한국 완전학습에 나오는 저는 완전학습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주친들이 공부할 때 그 자료를 저한테 다 갖다 줬죠. 제가 맨 처음 선생님 받은 게 한국 기본학습 때도 이렇게 보고 근데 맨 처음 기본학습 볼 때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때 근문신고를 해석해 보면서 근문신고를 보니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자, 여기 오시는 분이 책을 보는데 절대 가독성이 안 되라고,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무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맨 앞에 칸에 이제 전업 고양시가 나오기 때문에 전업 고양 쭉 얘기하고, 두 번째 칸에 성축, 인력, 열시, 곤, 여기 쭉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축과 인력, 열시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아요. 이제 화폐지에 조금 나와 있고, 곤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곤에 대한 것은 곤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곤의 파트에 대해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한번 다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거 굉장히 우리가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강의하는가? 이제 자료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도 보면서 이것을 보고 다시 또 익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 자신이 기록으로 남겨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책만 보고 나만 알고 넘어가는 이것이 완벽하게 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하고, 선생님도 내가 공부할 때는 이것이 긴가민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거 완벽하게 알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더 많이 포괄적으로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만 먹고 싸지 않으면 이게 체해서 죽어버려요. 근데 먹지 않아도 싸기만 싸도 몇 달간 버팁니다. 한의에서 말하듯이 입은 사문이요, 죽을 문이요, 똥구멍은 생문이다. 한번 싸야 돼. 싸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너무 유명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다 같이 구천 가을 성경세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항상 이렇게 써도 그 사람이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라, 누구 믿어요? 믿을 거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되어줘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기 죄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죄 뭐죠? 무지예요. 우리 역사 창고에 태우죠, 훔치 태우죠, 사고 훔치야 노래 훔치며 섭박하면서도 엄청나게 수행하면서도 당구를 빨고 있다. 이건 바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우주하면 훔치는 신농시에 찾는 도순이라는 말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럼 신농시가 누구냐? 고조선 역사 딱 나오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되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반만년의 문자로 풀이를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없고, 제가 예전에 20대 때 중고 공부할 때는 산고대로 중고를 할 정도로 중고책을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뭐 학원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그냥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책을 몇 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졸업하면서 중고를 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단지 그렇게 애워놓으니까 책을 보는데 아무 문제 없이 책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중도도 오니까 그런 분한테 이야기하고 들으니까 좀 이해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찐하고 중놈들은 찐하고오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중국어를 했나? 너 중국 놈이니? 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열심히 했던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구나. 언젠가 써먹게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보세요. 글자의 발생책에서 보면 신농시 어머니라고 한 임사씨는 지금 사자를 손이동조사 또는 원리사로 읽는 바와 같이 신농시 어머니였다는 무게사의 상층 고조대로 큰어머니였고, 임사씨가 소전씨 마누라였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소전씨가 신농씨 아버지가 되는 셈이다. 이건 지금 중국의 어떤 역사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만일 신농씨가 태어나시 중국 호남성 수연 역산형에서 글자가 창조되고 역사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자를 기록한 유물이 나와서 해석할 근거가 있다면 소전시란 말이 성립되겠지만, 제왕 세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시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전에 어떤 문자도 설명된 근거가 없으므로 역사로서 해석될 근거가 없다. 다만 임사라 쓰고 임사나 임사라고 읽어서 임 맡기림이죠. 현재 맡길림이라고 해석하는 바와 같다면 서방님을 맡은 언니 또는 손윗동서라고 해서, 자, 우리 봐요. 우리가 결혼하면은 내 마누라가 됐든지 내 마누라가 내 남동생한테 뭐라고 그래요? 자, 결혼하셨으면 도련님 그래요. 도련님이 뭡니까? 대리님이에요. 데리고 오래라는 얘기예요. 대리님. 그러니까 이대로 결혼할 때. 그리고 나도 결혼을 하게 되면 뭐랍니까? 서방님이라고 그래요.
서방이란 말은 먼저 석조에서 봤다. 그러니까 곡부 있는데 방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방님 맡은 언니도 손이 동서하고 목에서의 귤의 조자. 부모님은 큰 서방님 맡은 여자로서 소전씨가 아니라 하라님, 신농씨 큰 마누라가 되고 유무씨 황제의 고모님이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서 낙선생은 황제를 신농씨 큰 사이였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토독지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강의하다 보면은 그 말꼬리 사운이 계속 늘어져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토독지서에 대해서 선생님이 쓰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근문식에 나온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한 방송이 있습니다. 뭐 그거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보면 누가 찾아보겠습니까? 그래서 토독지서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쓰고 고 황제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잡았을 때 황제이긴데 황제이 좀 빠져야겠네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자하게 해석을 빌려야 할 내용이다. 자, 요것은 요 내용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건 그 제재로 편에서 나온 게 아니고 보충해서 설명하고요. 여기서 앵겔스의 이곡포인 이 시조사에 관한 분석을 읽어본 사람은 모두 상고시대의 프라르와시 가족 조직 형태, 그러니까 인류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면 고조선의 사회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재부 제모 뭡니까? 자, 우리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거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학년 같은 사람 다 아버지예요. 자기 학년과 같은 엄마는 다 이모고요. 작아지고 큰 이모, 이모 이래 하죠. 그러니까 다 엄마잖아요. 그 구분 없이 그 성인이 무부라, 성인은 아버지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엄마는 낳아서 내 새끼는 다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게 누구 시를 받아가지고 낳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같은 부락의 어떤 한 남자인데 그 남자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해가지고 붙어서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잡하죠. 이 난잡한 사회를 어떤 규율적인 사회, 무규율 사회에서 규율적인 사회를 만드는 거니까 바로 결혼 제도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무규율 사회로 여성합평도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바로 이게 원시 반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한 여자한테 한 남자한테 만족하지 못하고 그건 다시 육적인 것에서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육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거듭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부재물 가정 형식이 정통적 지위를 점거하던 시기에는 소위 후세의 아내를 맞이하는 혼인의 관념과 상고 시기의 역사적 실제는 분명히 서로 들어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그냥 한 장을 그냥 써버렸는데 강의하려고 보니까 이게 우리 뜻을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서로 들어맞아 상고하다. 앵겔스는 말하길 이런 가정 형식 하에서 부계의 혈통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 형제는 자기 자매를 서로 취할 수 없고 다른 세계의 부녀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권제에 근거해 이런 이족 부녀의 그러니까 족이 다른 부녀를 소생의 자녀를 모두 시족 외로 배열시켰다라고 했다. 그리고 중국이 명시 근본 기원전 2500년 경의 문자 이 기록에 근거하면 외족과 혼인한 현재는 또 바로 자기 자녀에게 혼인한 공동장부 소속의 시족 부락으로 감으로써 확실히 남자가 장가가는 형태였다. 보면은 순하고 요는 이종 형제예요. 이렇게 또 보면은 이렇게 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화랑세기를 보면 신라는 예전에 그대로 고조선의 유습을 이렇게 따라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굉장히 난잡한 자체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것은 바로 고조선의 유습을 그대로 이어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한때는 유교를 굉장히 띄워줬고 왜 거짓말 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때 이제 남자가 입김이 세졌죠, 그렇죠? 봉기에서 말한 촉산치고 철을 맞아 들이다. 이게 황제가 그랬죠. 촉산치가 누구라고 했죠? 신동시라고 그랬죠. 등은 당연히 지난 후세 위필이 덧붙인 것이다. 가짜로 기록한. 그러니까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밖에 여자가 남자 측으로 시집가는 가취 제도는 고구문의 기록의 근거로 보면 우순이 오래된 프랄로가시 가정제 즉 모권제가 대대로 쭉 이어져 내려와 같은 형제이면서 동시에 공동처자의 공동장부인 재부 재모 가정제를 뒤엎은 이후에 1대1로 결혼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만드니까 이게 선생님이
말씀이 좀 재밌습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두 개인 게 좋지 하나인 게 좋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로소 출연한 유신재단,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결혼제도예요. 자, 요새는 뭐냐? 툭하면 이혼하고 툭하면 뭐 조론이나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지 맛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규 틀에서 매어지게 돼요. 그 매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어지는 게 싫게 매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로따로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럼 그 사람 자유를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실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이 고구문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내 말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거 공부하시면서 일상하시는 말에 이 공부는 기독교인과 여자들은 반드시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초세가 있는 육종의 여섯아들이 육시의 시조가 되죠. 육종은 성축의 아들이죠. 여섯아들이 각자 자기 성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 인물질 순편에 상론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여기에서 주제와 동떨어진 구증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제 화폐집에 있는 얘기니까 인물집은 저희 뒤에 이제 화폐집 다음에 이제 인물집에 있으니까 인물집들 나중에 맨 처음에 이제 요도 있고 곤도 있고 뭐 저희 제국도 있고 이렇게 쭉 하는데 그 나중에 천천히 이해하면서 이제 아마 이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제본기 거짓된 기록에 틀면서 거짓된 기록에 대한 첫 번째 논증이다. 자, 저도 이렇게 공부하게 된 게 뭔가 이것이 아닌데 하니까 계속 판 거예요. 그리고 마침 여기서 이제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근무식을 만나서 입니다. 도대체 오제본기에서 남자 이름은 창이라 하고 여자 이름은 창복이라 했는데 고군문의 양자 인칭의 규례에 따르면 제가 부계의 족칭과 같으면 특유를 필시 모계의 족칭으로 거꾸로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점에 대해서 몰랐던 역사적 기록은 두 창이 동일 족속의 족칭을 알지 못한 바로 실제로 하나의 족속에 속한 남녀는 형제와 자매로 시족 사회가 시작되자마자 막바로 형제와 자매가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니까 그때의 사회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제 모순이 나오는 거죠. 이거마저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문식을 보면 볼수록 낙선생님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앵겔스가 말하기를 형제 자매나 심지어는 엄마치의 가장 먼 단계 친족 간의 성교 관계를 금지하는 조항이 일단 확정되기 시작한 때부터 이러한 집단은 막부를 시적으로 전화하였다고 하였다. 자, 요 내용도 근문시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근문시고 쓰시면서 앵겔스라든지 고대사 쓴 누구죠? 거기에서 많이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모간이죠, 모간.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하면서 강연에서 툭툭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각 시족은 각자의 족표를 갖게 되는데 족을 나타내는 표시죠. 가령 세네카 부락이 8개 시족, 세네카, 이게 인디안 부락 이름이죠. 8개 시족은 모두 동물의 명칭으로 각자의 시족을 명명했으며 고대 중국의 경우는 신농, 염제, 역산씨는 양족이 되고 헌원, 황제, 융씨는 호족, 구랑이죠. 제국에 이르러서는 또 구라고도 불렀음이 되었다는 것은 이 시기에 벌써 둘 이상의 시족 부락 남녀가 서로 혼인하여 같은 형제와 자매의 혼인이 금지되는 누에제 사회가 사기특기시였던 얘기죠. 발전이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창의를 위주로 본다면 고대상 이 창복은 실제로 창의 지복이라는 족시를 말하지 않는 기록. 다시 말해 역사에 거짓된 기록이 있어 창의가 혼인한 배우자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 창복이라 불렀다. 왜 역사적 기록이 이 사람을 회피하고 숨기려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말하겠다. 셋째, 이 역시 우리가 이론을 내세우는 주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바로 본편에서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언급한 바 있는 것인데, 즉 제전옥은 헌원 황제의 아들 소호씨 사이가 되고 제국은 소호씨의 손자로 동시에 제전옥의 사이가 된다는 근문 기록이다. 이에 따라 제전옥은 창의 아들이 된다는 기록을 성명사 소리의 분류상으로 보게 되면 창의는 당연히 헌원 황제의 딸이 있어 저벌 황제는 상의로 하여금 달을 점치겠다는 얘기예요. 저멀케 한 그 상의 변필로 그녀는 제종의 모친이 된다. 고사에서 남녀의 성별이 전도, 위치나 차례가 바뀐 전도됐다고 그러죠.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한서 고금인표에는 소존이 여자로 염제의 비가 된다고 실려있는데 봐라요. 오제본기에서는 남자로 여겨 염제의 부라고 한 것과 비교가 된다. 그리고
옛날 명시 금문의 기록에 근거하면 세종의 생신부는 신농 염제 역산씨 아들 주 또는 직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이 또한 창의는 필시 하는 황제의 딸 상이 변필이 된다는 하나의 인정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 자, 이거 보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조금 더 요거를 저는 고양시에서 쭉 쉽게 얘기한 선생님의 기본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쭉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삼국사기 광개토왕 17년 3월초에 고양시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는 공맹교의 권위에 눌려서 우리의 선조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다. 왜 소남자와 같은 농부가 30년의 세월을 조선이란 글자가 어떻게 조선이라고 고쳐져 쓰이게 되었는가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그렇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신화 전설이라 핑계하고 한없이 거짓을 늘어놓지 않기 위해서다. 문무대왕 능비문에 있는 화관지후 삼국사기에 있는 제소 김천씨, 제정옥 고양시 또는 제곡 고신시 등 한인 사마천의 사기 오재본 기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해보기로 한다. 한국 측에 남아있는 금성문과 정사의 기록에는 우리가 찾고 있는 고조선의 실질적인 인물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곧 삼국사기의 소호 김천씨, 전욱 고양씨, 제곡 고신씨, 화관지후 이 네 분이 실질적인 고조선의 역사 인물들이고 이에 더하여 지난난리에 많은 중국인 해동으로 도망하여 왔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사도 아닌 보사 성격의 삼국유사의 거짓을 정사로서 연구하고 있는 최근의 학문은 새로운 반도자생론을 정론으로 위장해서 반도국수주의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좁은 소견을 견지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입으로는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버젓이 자기 선조를 찾을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부추기는 것은 학문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러한 거짓은 지난난리 때 함께 반도로 망명해 왔다가 열도로 다시 망명해 가서 청강했다고 속이는 일본 역사학과 같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일 두 나라의 고대학은 버젓이 뜻글자를 쓰고 있으면서 유교교조주의에 굴복하여 청동기 명문의 문자가 단순히 한자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진한난리 이후에 형성된 오류이다. 김장 고조선 토론으로 복원된 한인 사마천의 사기 첫머리 오재본기를 고조선 본기로 수정한 것도 앞에 문무대왕 능비문과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공맹학에 의해 거짓구밈하고 사마천이 그대로 되풀이한 것을 다시 김장 토론에 의해서 2000여 년 만에 바로잡은 것이다. 그것도 4300여 년 이전 당시 기록에 의해서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에 하는 문무왕 능비문의 화관지후를 알아야 왜 한이란 나라 이름이 생겨났는지, 구체적으로 조선을 이어서 어떻게 한이 생겨났는지 복원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측에 남아있는 기록을 역사 인식책의 순으로 인물을 정리해보자. 1. 소 김천씨. 2. 고양씨. 제정옥 전욱 고양씨. 3. 고신씨. 제각 곡 고신씨. 4. 화관지후. 제순유후씨. 이에 더하여 지난난리에 많은 사람이 해동으로 망명해 왔다는 말과 같이 현재의 신라, 고구려, 백제의 유민인 274개의 성씨로 분류되어 있는 민족 집단은 모두 중국으로부터 옮겨와서 형성된 것이다. 다만 한나라 일에 끈질기게 중국 국수주의를 내세워 황하의 동서의 낙양, 서안을 수도로 한 왕조 중심만 중원이고 중국으로 그 밖에 변두리로 나간 같은 형제는 모조리 동이, 남만, 북적, 서융이라고 해서 야만인으로 간주해버린 것이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낸 것이 유교교조주의의 바로 만이와라 또는 사이 정신이다. 자기들은 끈질기게 조선 사람이란 말로 역사 반만년이란 긍지를 가지고 있는 동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 대한 호칭이었는가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으나 최근에 와서야 김장 고조선 토론에 의해 고조선 시대가 바로 사마천이 엮은 사기 오제 시대를 가리킨 것이었다고 말하게 되었다. 이건 굉장히 차례가 저는 고양시에 대해서 많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면서 이거 쭉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이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삼국사의 광개토왕 7월 3월 초에 고양시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것일까? 항상 의문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이 거짓말했으면 그 거짓을 변명해서 계속 거짓말해요. 역사 기록이 계속 그렇게 해서 중국 빨다 보면 계속 그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삼국유사, 삼국사기도 전에 한번 방송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고려시대 때 써놓은 그대로 전해드리니까 아니죠. 다 불살아버렸죠. 그것도 변주시켜버렸죠. 그 내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삼국사기가 삼국유사 다 변주시켰다고. 왜? 중국 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 빨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이랑 정권이죠. 말하기 참 뭐예요. 이씨 왕조가 왕조인가?
개족보지. 그러면서 그것이 또 지금 이재명이랑 똑같이 해요. 왜? 조선시대 그 선조들은 조선시대 그렇게 당했거든요. 전주시한테 무슨 짓인지 모르겠지만 당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오늘 다 풀어내는 거죠. 선생님께서 역사의 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역사 진실 왜 바로 잡겠습니까? 잡으려고 해서 자빠질 게 아닙니다. 때가 돼야지 잡아지는 겁니다. 천지빛게 중심이 자꾸 멀어질 괴상에서는 분열 발달한 여름시에는 절대 진실이 나오지도 않고 밝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지천대기로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가 봄이나 여름에 저게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몰라요. 그러나 열매가 닿으면 알지 않습니까? 그럼 마치 드러나는 거예요. 왜? 지금 우주의 강할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분명하게 제가 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쭉 한번 들어보고 제가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측에 남아있는 금성문과 정사의 기록에는 우리가 찾고 있는 고조선이 실질적 인물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곧 상고사기, 소김전시, 전후고양시, 제고보신시, 화관지우 네 분이 실질적인 고조선 역사인물들이고 이에 더하여 지난 난리에 많은 중국인이 해독으로 도망하여 왔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러고 나와요. 지금 이 사람이 언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왔는가 보면 족보책을 보면 안 돼요. 성씨를 보게 되면 이 성씨가 언제 중국에서 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왕조가 바뀔 때 혹은 그 왕조가 굉장히 도덕으로 들끓을 때 항상 이 한반도로 많이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려 때는 경제적으로라든지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이 들어왔어요. 이 고려 때 들어온 성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고려 때 왔으면 거의 한 600년, 700년, 800년까지 되겠죠. 1000년까지도 되겠죠. 그 사람들이 너희들 중국에서 왔지? 라고 뭘 이야기를 못해요. 너 짱깨니? 이거 말 못해요. 그렇죠. 여기 와가지고 우리 화가 돼버렸죠. 요 공부할 때 우선적으로 전제 때를 쓴 중국인도 조선인이요, 일본인도 조선인이요, 한국인도 조선인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고조선이 혈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뭡니까? 그 나라가 안정적이 되고, 우리가 치안이 좋고, 또 먹기 살기 편하고, 음식이 맛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그 자체를 보니까 이제 골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그 바퀴벌레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이 안 되면 죽으니까. 요괴인간에서 나는 빨리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벤베라 베로가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안 되면 다 죽어요. 어둠에 숨어서 사는 우리들은 요괴 인간들이라. 숨어서 살아가는 요괴 인간, 사람도 짐승도 아니다. 빨리 사람이 되고 싶다. 어두운 운명을 자버리고 요괴 인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근데 지금 들어오는 중국 놈들은 되게 힘들죠. 그냥 여기 땅에서 죽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고조선의 혈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 남조선에서 와서 죽고 싶어. 그냥 죽어도 그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런 공부를 하니까 우리 애들도 공부시키겠고, 애들 엄마가 어릴 때부터 중국 선생을 집에다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 중국을 가르치는데 중국 하는 것보다 그 선생이 이야기하는 게 더 많다. 대만 교수였는데 교수직 그만두고 여기 와가서 이제 서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에 쓰는 한자는
중국에서 쓰지 않은 한자가 많다. 근데 이 한자는 옛날에 왕실에서 쓰는 문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쓰는 머슴이나 계집 이런 말 자체도 바로 왕래에서 또 거예요. 머슴이나 계집이라는 말을 아주 천하게 부른 게 뭐죠? 바로 이주시대예요. 말마저 우리의 전통적인 그 아름다운 말마저 굉장히 비속하게 만들어본 광조가 바로 이주예요. 이주의 연장선상이 이 대한민국이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태극기도 보기 싫더라고요. 태극기 이주 말에 일본의 어떤 통치사로 가면서 거기서 만든 거잖아요. 저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태극기마저 보기가 싫어요. 이것이 바로 이조의 유습이 이어진 게 아닌가 보여지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끝날 때가 되니까 이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끝날 때를 위해서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의지를 갖고 있을 때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되니까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러한 한일 두 나라의 고대학은 버젓이 뜻끝을 쓰고 있으면서 유교 교조주의에 굴복하여 청동의 명문이 문자가 단순히 한자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모두 지난 난리 이후에 형성된 오류이다. 이 유교 교조주의는 언제 생겼습니까? 바로 한나라 때. 자, 우리나라 보세요. 한강이에요. 저기 덕숭이 이름이 뭐더라? 무슨 한이 들어가요. 한나라 한자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보니까 이조는. 그러니까 한나라에 그냥 완전히 족속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한족에 쪼다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자, 유교는 얼마나 역사를 왜곡시켜 비틀어든가 그 자체를 알 수가 있죠. 중국어 공부할 때 중국어는 문법이 특별한 문법이 없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어느 공부 책에서 공부할 때 문법을 만드는데 그 문법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되고 중국말 다 그래요. 근데 맹자는 굉장히 명확하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국할 때 맹자를 전공 필수로 꼭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맹자를 공부하고 하면 중국의 문자 구조 어떤 형태 이걸 쭉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4서 3개월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경, 서경, 자, 서경, 요수마다 그 이전에, 요수는 위에 또 누가 있었죠? 제지가 있었고, 제곡이 있었고, 제전욱이 있었고, 소김철씨가 있었고, 신농씨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싹 없애버렸어요. 왜? 자기 거짓말이 타고났구나. 이 공자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게 서경이에요. 지경? 지경 뭐예요? 3,300편의 편을 100편을 줄여가지고 지 맛대로 써버렸죠.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날 수 있는 다 없애버렸어요. 얼마나 개새끼예요. 진짜 전형적인 찐악고우예요. 찐악고우. 진하게 저쪽 모퉁이 개새끼. 공자가 그런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교를 통해서 역사를 보고 유교라는 어떤 조그만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 세상이 보이겠습니까? 그게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교를 그렇게 신봉해서 거짓말을 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게 바로 이조죠. 하여튼 개 같은 나라입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의 하는 문무왕릉 비문의 화관지위를 알아야. 화관지위가 누구죠? 이게 순임금입니다. 한이란 나라 이름이 생겨났는지 구체적으로 조선을 이어서 어떻게 한이 생겨났는지 복원해낼 수 있는 것이다. 당군팔이든 이 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자,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한국 측에 남아있는 기록을 역사 인식 측의 순으로 인물 정리해보자. 도김천씨, 고양씨, 제정옥 고양씨, 도신씨, 제각씨, 제각고신씨, 화관지우, 제순, 유씨. 이에 더하여 지난 난리에 많은 사람이 해독으로 망명해 왔다는 말과 같이 현재 신라 고구려 백제 유민인 274개의 성씨로 분류되어 있는 민족 집단은 모두 중국으로부터 옮겨와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변방에 한 족속이 아니라 중국 문화를 일으키고 발전시킨 주체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간방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게 된 거죠.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주제는 고양시 때 처음 생긴 주자를 찾는니다. 왜 주자에 사람인 면에 배 주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배 주자, 잠배자죠. 잠배자를 잠배지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를 보면은 고조선 그 당시에 말을 제대로 해석하는 우리말을 모르는 무슨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낙 선생이 쓰신 글이 있는데 그거 제가 이제 잠깐 보고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또 찾으려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도남자 선생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고조선에 진짜 거짓 없이 참되게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수레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말을 가지고 고급문 반만년의 문자를 해석해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낙 선생님 인정하신 거예요. 일단 뭡니까? 고조선 그 자체는 바로 우리 역사라는 거기서부터 역사 반만년이 나온 거죠. 거기부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정직한 민족이었습니다.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정직한 우리 족속인데 우리를 깔아뭉개고 완전 중국에 복속시킨 그리고 거짓말을 위주로 사람들한테 아주 목맥게 만든 결국 518년 만에 나라를 일본한테 팔아다오 있는 그런 개같은 그러니까 전주시대는 사람같이 안 보여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바뀌볼래요. 첫 단계는 지금 쓰고 있는 한 조를 비교해보자. 볼펜 달 월이 아닌 사람인가 배주라고 쓴 그 나라 조가 생겨서 이전의 고향의 시기 당시 사회병과 직책을 알아보자. 임금의 사회로 어떤 직책과 역할을 했을까? 고향의 시는 천자를 대신해서 잔을 주고받는 이른바 임금이 찾아오는 손님과 수작을 맡아 처리하는 직책을 맡았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로 보면 주위가 딱 나오잖아요. 이게 서로 같이 잔을 수작하는, 주고받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후 고양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까 싶은데, 이제 전후 고양시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근문식을 보게 되고, 근문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고, 아, 이게 이 내용과 바로 연구의 내용이 있구나. 야, 그래서 선생님이 네가 10번을 읽을 때까지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어떻게 이야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 볼 때하고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완전 다르니까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별로 이제 사실 이게 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한 내용은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제 이름 내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냥 알고 지금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듯이 지금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는 주체 세력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한을 갖지 않고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될 것인가? 자기가 선택하게끔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한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백신을 다 맞았잖아요. 이제 백신이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배출되면 모르는데 그것이 자가 증식을 하잖아요. 자가 증식을 하면 이제 수기를 다 나가버리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전두엽쪽하고 위에 있는 소장 경락 쪽이 다 막혀 있어요. 피가 순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피가 순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쓰러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길 가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가서 이렇게 세워줬어요. 이제 그게 필요 없어요. 그렇게 봤자 더 죽는다. 전에 한번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CPR로 이제 여기 살았더니 소추에 나와가지고 신고 받아가지고 뭐 800만 원인가 벌금을 물었다고 이런 데도 실신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착한 마음 가지고 했어도 나중에 돌아오는 게 원망만 보게끔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아파도 이제 상관하지 않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아주 메마른 사람을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귀신들이 마지막 다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이 그런 사람과 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좋은 길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면 사람들 다 얼굴이 다 좋아져요. 그것이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5년이 걸리든 지금 5년 넘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맨 처음에 오실 때는 굉장히 사람 모습을 한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제 엄청난 예쁜 모습으로 다시 변한 그 모습을 보고 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이 공부가 행위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그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그 자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조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레인에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선량하죠. 그 선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온전하게 발현되려면 몸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모두가 몸이 건강하게 모든 기혈이 몸속에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항상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